코로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나려나 싶고, 스웨덴에서는 집단 면역이라는 것을 한다는데 우리는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스웨덴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끔 스웨덴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잘 작성된 기사도 있는데, 꽤 많은 기사들이 조금 선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언론 기사를 포함하여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집단 면역을 시도한 적 없다는 스웨덴 당국자들의 입장과는 관계없이 우리나라 언론들은 스웨덴이 집단 면역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기사를 읽어보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등을 골고루 반영해서 기사로 작성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집단 면역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기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뉘앙스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방역하고 있을 거냐, 스웨덴처럼 집단 면역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기사가 많습니다. 그런 심정이 제목에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목만 봐서는 집단 면역을 옹호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기사 제목이 많습니다. 다른 언론과 다르게 KBS 기사의 경우 제목과 내용 모두 스웨덴의 방역 전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반면에 펜앤마이크는 집단 면역이 얻어졌다는 식으로 기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는데 관점에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웨덴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방역 대책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감염자 숫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고 1보다 작으면 감염자 숫자가 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감염된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의 사람을 만나는지에 비례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증상이 심해지면 못 따라다니겠죠. 이렇게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있으면 활동지수가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감염되었는데도 전혀 증상이 없으면 평소와 다름없이 활동할 것입니다. 이 경우 활동지수는 1이 될 것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좀비는 대체로 활동성이 매우 커서 이 지수가 1보다 커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회활동 지수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행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잘 쓰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만나면 멀찍이 떨어져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지,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지 등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냐 머냐가 바이러스 전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볼키스를 하는 문화권에서는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활동 지수는 원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화를 기초로 하되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밖으로 배출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감염 초기에는 코와 목 등의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많이 아프기 전에 전파를 더 잘 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내 몸에 들어오기만 하면 감염이 일어나고 어떤 바이러스는 잘 감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 바이러스는 사람을 감염시킬 수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감염력은 0입니다. 대신 감기 바이러스는 감염을 굉장히 잘 시키기 때문에 이 값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IM은 만난 사람이 면역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나타냅니다. 이미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전염이 안 되니까요. 만약에 그 사회에 있는 사람 모두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이 값이 1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1 빼기 1은 0이 되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0이 됩니다. IM이 0.7이면
사회 구성원 중에서 70%가 면역이 있다는 의미이고 그만큼은 감염자를 만나더라도 전염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흔히 이 값이 0.7이면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바이러스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염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면역을 가져야 하는지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된 상태로 며칠 동안 활동하느냐는 점입니다. 감염되더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격리하면 아무한테도 전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감염된 줄 모르고 돌아다니거나 감염된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추적, 치료라는 3T 방식이 가급적 빨리 찾아내서 D값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상당수가 봉쇄 정책을 시행했었는데 그것은 M을 강제적으로 낮추겠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인 이상 집회금지,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책도 만나는 사람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거나 식당에 아크릴 칸막이를 만든다거나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하는 것은 S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나더라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V와 I는 바이러스의 특성이니까 사람이 바꾸기는 힘든 조수입니다. IM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데 가장 희생이 적으면서도 IM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어도 IM을 높일 수는 있는데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면 각 나라에서 서로 다른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스웨덴의 상황을 소개하는 많은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논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1차 유행에 비해 최근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스페인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1차 유행 때 봉쇄 정책을 시행했다가 유행이 가라앉고 난 뒤에 봉쇄 정책이 해제되고 사람들의 활동이 재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경우 1차 유행이 오래 지속된 대신 최근의 감염자 수가 1차 유행에 비해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여기까지 보여주고는 혹시 집단 면역이 얻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기사에는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을 하지만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집단 면역이 얻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스웨덴의 상황이 스페인과 프랑스에 비해서 훨씬 좋아 보이니까요. 집단 면역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독자나 시청자들에게는 은근히 집단 면역이 얻어진 거 아니냐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 방법이지요. 왜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냐고 하면 난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유럽 국가 중에서 인구수와 인구 밀도가 비슷한 나라들을 모아봤습니다. 적게는 스페인의 4,700만에서 많게는 독일의 8,400만까지 인구가 많은 나라들입니다. 인구 밀도도 스페인의 제곱킬로미터당 94명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영국의 281명까지 비교적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감염이 잘 일어나고 사람끼리 잘 안 만나면 전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밀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전체 국가의 인구 밀도는 낮아도 몇몇 대도시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면 그 도시에서 전염이 많이 일어날 수는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골고루 퍼져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런던, 파리, 마드리드 같이 굉장히 큰 도시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 영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설명하기에는 독일, 이탈리아와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이 두 나라의 인구 밀도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 나라 중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어떤 정책을 취했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는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구가 적고 인구 밀도도 아주 낮은 북유럽 국가들을 봤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인구도 비슷하고 인구 밀도도 아주 낮은 노르딕 국가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인구 밀도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확률이 낮고 그만큼 전염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방역 정책이 똑같았다면 서유럽의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에 비해서 감염자 수가 훨씬 적은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 핀란드와 노르웨이이고 스웨덴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감염자 수가 많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치명률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노인 인구의 비율, 그리고 비만, 당뇨,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와 연관이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의료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치입니다. 전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초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치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스웨덴도 이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와서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의 경우 감염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는 나라들인데 이 경우에도 치명률이 2% 정도 됩니다. 물론 감염자가 젊은 사람으로 이루어질 경우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 좋은 치료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치료를 잘 하더라도 2%는 될 거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과 의료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인구 10만 명당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아주 성적이 나쁜 나라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미국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 단순히 이렇게만 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인구 밀도가 높으면 사람끼리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바이러스가 전파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인구수와 인구 밀도를 보면 네덜란드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비교적 높은 나라인데 인구 밀도가 508이어서 비교한 나라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가로축이 인구 밀도이고 세로축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입니다. 그래프의 아래쪽에 보면 인구 밀도가 낮고 사망자 수도 적은 핀란드와 노르웨이부터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차츰 증가하는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이 직선상에 놓인 것으로 보아 인구 밀도가 높으면 인구당 사망자 수가 는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경우 방역 정책이 비슷한 효과를 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위쪽에 보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50명이 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인구 밀도가 아주 낮은 스웨덴과 미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방역 정책일 수도 있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비슷한 환경과 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경우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이유는 방역 정책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 분야의 결과는 어떨까요?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이고 세로축은 GDP 변화율입니다.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성적이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가장 좋지 않은 나라가 영국과 스페인입니다. 이 두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과 100만 명당 사망자 수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사망자 수가 많을수록 경제 성장률도 좋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봉쇄 정책을 펴면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움츠려들면 경제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망하는 것을 보면 국가에서 강제로 못 움직이게 하지 않더라도 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크기, 인구 규모, 인구 밀도, 문화적인 특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스웨덴의 비교군은 노르웨이와 핀란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들 두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 면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너무 안 좋은 나라들이 있어서 차이가 적게 보이지만 경제 성장률 2~3%만 해도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매우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차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입장에서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에 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에서 집단 면역을 시도했는지 아닌지 논란이 있는데 방역 당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집단 면역을 시도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답했습니다. 대신 일관된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서유럽 국가에서는 초기에 강력한 봉쇄를 했다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 봉쇄를 해제했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전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는 것에 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정 수준의 방역 대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방역 대책이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너무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과 요양원 등 노약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기사에 의하면 최근에 방역 대책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잘 모르는 바이러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처음에 높은 수준의 방역 대책을 사용했다가 상황을 봐가며 조금씩 완화하는 쪽을 선택했다면 훨씬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스웨덴 스스로는 집단 면역을 시도한 적 없다고 답하고 있고 정책의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못 버린 분들을 위해서 집단 면역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간단한 산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에 대하여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70% 인구가 면역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감염된 사람 모두가 면역이 생긴다고 했을 때 70% 인구가 감염되어야 합니다. 치명률은 높게는 20%까지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몇 국가에서 잘 관리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2%입니다. 감염된 사람 중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는 사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7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수치는 집단 면역을 얻을 때까지 죽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런 정도 희생자는 전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몰랐던 중세시대에 또는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매우 야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 중에서 머리가 빠진다거나 맛을 느끼지 못한다거나 또는 숨 쉬는 데 문제가 있다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가 이런 정도 희생을 해도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 암울하게 하는 요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염된 후에 면역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바이러스는 감염된 후에 면역력이 빨리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면역기억세포가 있어서 아예 처음 감염되는 것과는 다르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재감염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전파되면서 끊임없이 변이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변이도 여러 가지인데 만약에 이 중에서 기존에 형성된 면역을 피해갈 수 있는 변이가 생긴다면 다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부딪혀 나가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늦어도 내년에는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것 같은데 언론에서 왜 자꾸 집단 면역을 거론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마스크 잘 쓰고 손 자주 씻고 가급적이면 모임을 줄이면서 조심조심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김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김치 아니어도 다른 프로바이오틱스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했는데도 혹 운이 나쁘게 감염될 경우에 더 쉽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항체 치료제 개발이 임상 1상을 통과하고 2상과 3상에 들어갔고 항바이러스 개발도 임상 3상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 약들 중에 효과 있는 게 있으면 지금처럼 조마조마하지는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치료제보다는 조금 늦겠지만 워낙 여러 회사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백신도 조만간 승인받는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언제쯤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느냐 답답하겠지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